안녕하십니까. 자,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서 자원을 빼놓고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주요 산업이 석유나 천연가스의 수출 이런 걸로 이제 이어져 있는 나라들도 많고요. 이 지역에서 나는 자원으로 인한 국제 분쟁까지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강에서는 이 지역의 자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볼 것이고요. 또 항상 자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원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지도가 먼저 하나 나오네요. 화석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동.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일단 이 보라색으로 색칠된 게 원유 매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얼마나 많이 매장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자, 가장 짙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요 동네. 자, 이 지역에 있는 요 바다 있잖아요. 요 안쪽으로 쏙 들어온 바다. 자, 요걸 페르시아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란이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주로 불렸잖아요. 이 페르시아 지역 주변에 있는 바다다 해서 요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페르시아만이라고 하고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북부아프리카 지역에도 좀 매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북부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은 많이 있진 않은데요. 석탄이 많이 관찰되는 지역이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이렇게 탄광도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역의 지도 한번 보시고요. 이 지도만 해도 2017년에 나온 지도라 터키라고 돼 있죠? 터키 이름 튀르키예로 바뀐 건 유명하니까 지도에서 터키라고 돼 있으면 튀르키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만 연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뭐 등등 이 지역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총 석유 생산량의 3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석유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석유 패권을 갖고 있다고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석유 생산 지역이고요. 그 밖에 북부아프리카 지역이나 카스피의 연안 이런 데서도 석유가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 석유가 나는 곳이 지표와 가깝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대를 살짝만 꽂아도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에 있거나 캐나다에 있는 석유들은요. 뭔가 돌 틈에 막 이렇게 고여가지고 굉장히 정제해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채굴이 가능하고 품질이 우수한 이러한 기름을 쓰고 있다. 기름이 채굴되고 있다. 그래서 이동은 이제 송유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송유관이나 아니면은 배로 실어가지고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 상위 5개국입니다. 자, 요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순서 좀 알아봅시다. 사실 저는 이 세계지리 문제에서 어떤 나라가 뭐가 1위고 이런 거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좀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2021년 기준으로 석유 생산량 1위네요.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랑 쿠웨이트는 상당히 작은 나라예요. 상당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부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1위는 이란입니다. 자, 이란이 천연가스 1위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1위인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S-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나요? 뭐 굿오일 이라면서 좋은 기름이니까 뭐 이런데 이 S-오일의 S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이 이 S-오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름, 석유 1위 하면은 S오일 생각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떠오르시면 되고요. 자, 천연가스 1위 이란입니다. 이란.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이란.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국가가 하나 있네요. 그죠? 투르크메니스탄도 굉장히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국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통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산량 말고 매장량 한번 볼까요? 매장량이라는 건 실제로 캐내는 양하고는 다르죠.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현재까지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알아보자 이런 건데요. 자, 먼저 국가별 석유입니다. 석유 매장량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가 1위예요. 자, 나중에 혹시 이제 라틴 아메리카 단원 가면은 공부를 해볼지 모르겠는데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현재 거의 국제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함대에 어우러져 있어서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렵고요. 이 베네수엘라를 제외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에서도 많은 석유가 지금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기준이고요. 매년 석유는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뒤에서 배울 비전통 석유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유전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파이프 꽂아가지고 뽑아 올리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비전통 석유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와 같은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구나. 요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있잖아요. 우리 가스비, 난방비 너무 올랐다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실은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그 천연가스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고요. 그 다음은 이 지역에 있는 이란, 카타르,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천연가스 매장도 굉장히 풍부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2020년 통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대량의 유전,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전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별, 대륙별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한번 묶어본 거예요. 지역별로 묶어봤더니, 자, 건조아시아 및 북부아프리카가 전 세계 석유의 52%,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어 있죠. 나라별로 봤을 때,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 지역 바깥에 있는 지역들도 랭킹에 좀 들어가는 나라가 있지만, 지역별로 묶었을 때는 석유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배우는 건조아시아 지역에 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매장돼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44.2% 상당히 많은 양이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신기 스콕산지의 어떤 그 지형적인 특징도 이거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자원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좀 보면요. 초기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들이 보기에 야, 이거 쟤네들이 우리 석유 개발의 이익을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남니? 우리도 뭔가 이득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뭉쳐서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펙이라고 읽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자, 1960년대 이후에 산유국,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경제적 자립, 야, 우리 언제까지 미국, 영국 뭐 이런 회사들한테 휘둘릴 거야. 석유 산업을 국유화, 국가가 소유한다라는 뜻이겠죠. 국유화하고 오펙을 결성해서 석유 생산량 이런 것들도 조정하고 하면서 국제 거래의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펙 회원국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도 몇 개국,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네수엘라거든요.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는 이 베네수엘라는 석유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 베네수엘라를 빼고 나면 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요 지역의 국가들이 오펙 회원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설명 한번 보죠. 자, 오펙은 1960년 9월 5개 산유국,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대표가 모여서 결성한 정부 간 협의체. 정부끼리 모여서 뭔가 의논하는 거구나. 자, 여기서 이제 독특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여러분들 이 표현 많이 봤죠? 카르텔. 예,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시사 용어로 이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자, 뜻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르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독일어로는 C가 K로 바꾸어지고 L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자, 이 카르텔이라는 건 담합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한정적이죠. 이 한정적인 자원을 공급하는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를 한번 좌지우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라고 뭉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서 담합한다.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이권 카르텔, 무슨 카르텔 할 때 이 카르텔이라는 건 특정한 이익이 공통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무언가 해내는 것,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경제학 용어에서 시작해서 시사 용어로 뜻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러면 뭔가 이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구나. 예,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2022년 12월 기준 회원국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베네수엘라, 알제리, 앙골라, 콩고, 적도기니, 가봉 등등등등 해서 13개의 나라이다. 라고 돼 있고요. 자, 이들 나라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들이 이제 카르텔의 형태로 뭉쳐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역의 지역 변화를 한번 보면요. 원래 농사도 잘 지을 땅이 없고 사람들이 모여 살 땅도 풍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석유가 나고 적은 인구에 많은 석유가 나기 시작하면서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석유 거래를 기반으로 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도시와 농촌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겠죠. 전통적인 농촌에서는 여전히 유목이나 오아시스 농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최첨단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와 뭐 슈퍼카와 이런 것들이 같이 굴러다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농목업 이런 것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시설들도 대거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비재, 사치품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와요. 사실 생산할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생산할 인구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오면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됐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요 국가들의 1인당 GDP예요. 자, 1인당 GDP와 총 GDP는 다르죠. 총 GDP는 전체 인구가 크면 당연히 커지게 돼 있지만 1인당이라는 건 인구수로 나눴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구하고 그다음에 1인당 GDP인데요. 먼저 색깔로 된 게 그 1인당 GDP예요. 진한 색깔일수록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다는 거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곧 그 지역의 경제 수준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만 연안의 작은 국가들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쪽 보이십니까? 자,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예멘, 오만 있는데 오만 쪽이 석유가 좀 더 많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요 페르시아만 연안의 국가들만큼은 GDP가 높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작은 나라들도 있고 큰 나라들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지금 많은 걸로 나타나는 나라는 이집트네요. 그죠? 원 크기가 제일 크죠, 이집트.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튀르키예 저런 나라들도 되게 대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석유와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에 매달려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알제리, 그 다음에 이라크, 리비아 이런 국가들은요, 그 나라 안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전체 수출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석유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가 나왔을 경우에 이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이 건조아시아 지역이나 북부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발전된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도하라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채굴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속으로 깊게 이렇게 파지 않아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석유 생산의 특징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산업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요, 원유, 석유를 캐낸 그 즉시 바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 산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이 발달했어요. 2차 산업에는 광업과 제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업이겠죠.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원유와 석유 제품의 수출 비율이 높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은 조금 독특하죠. 자, 근데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산유국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원의 의존도가 낮고 다른 산업 위주로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원만 가지고는 충분히 높은 소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3차 산업 비율과 2차 산업 내 제조업 생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제조업과 광업 두 종류가 있는데 광업보다는 제조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고 최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제조업 육성 그리고 관광산업 이런 것들에도 힘을 쓰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랑 이스라엘은 이 지역의 경제적 강국이면서 동시에 석유가 별로 나지 않는 국가들이죠. 자, 그런 두 가지 부류의 어떤 그 경제 생활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보시면 산업별 국내 총생산 비율 되어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카자흐스탄은 주로 광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인데 거의 이제 40% 위주 가까이 되고 튀르키예는 3차 산업 비중이 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똑같이 2차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제조업의 비율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무역 구조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축산물, 그러니까 바다에서 조업은 조금 할 수 있겠지만 농장이나 숲 이런 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1차 산업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할 수 없을 지경이고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업 제품 수출 조금,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 공업 제품을 수입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출을 뭘 많이 하고 뭘 수입 많이 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이 광물 자원, 석탄도 많아요. 카자흐스탄에는. 그리고 수입은 대부분 공업 제품. 반대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수출에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고 대신에 제조업 생산품의 양이 많습니다.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수입도 보면 에너지와 광물 자원도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공업 제품들도 수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의 무역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유심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얼른 한번 넘어갔었는데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이렇게 자동차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문제는 이 지역의 석유 산업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흥 국가들의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물론 원자력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요. 다양한 그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또 다른 얘기 하나 나오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자, 비전통 석유라는 말 나와요. 비전통 석유. 예, 요거 뭔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 이 비전통 석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건조아시아 지역의 어떤 지역적 패권이 조금 떨어진 감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되게 중요하겠죠. 석유를 위주로 이제 하는 나라들은. 그다음에 각종 신재생 에너지 활용 이런 것 때문에 미래 경제 구조가 이 지역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국가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전통 석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에서 빨대 꽂아서 빨아 올리면 전통 석유예요. 자, 비전통 석유 중에서도요. 여기서 셰일 오일, 뭐 오일 셰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오일 가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요 셰일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에요. 이제 퇴적암인데 이 셰일 안에 석유가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설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퇴적암층 사이사이에 돌 틈에 석유가 이렇게 거의 스며들어가 있다시피 해요. 이거를 어느 자리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찾아서 일일이 찾는 거죠. 일일이 찾아서 거기서 이제 석유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수평시추라고 표현을 하죠. 일자로 뽑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찾아내서 그럼 당연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여기서 뽑아 올린 석유가 이 어떤 전통 석유보다 훨씬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환경 오염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 석유가 거의 떨어지다 보니까 이 비전통 석유, 뭐 오일 셰일, 뭐 셰일 오일, 그다음에 뭐 오일 샌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돌 틈에 스며든 석유를 어떻게 정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캐낼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 건조아시아 지역,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요 전통 석유가 많았던 지역인데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런 비전통 석유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들은 포스트 오일, 그러니까 석유 이주의 에너지 소비가 끝난 이후 요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석유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성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국가들이 모여서 야, 우리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지 논의해보자. 한번 생각해볼까? 자, GCC. 걸프 협력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걸프라는 건 여기서 페르시아만을 뜻해요. 페르시아만 일대의 국가들을 걸프만 국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페르시아만 일대의 국가들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GCC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만들어졌고,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인프라, 신기술, 관광 서비스업 이런 걸로도 넘어가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바이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항공산업이나 관광산업 위주로 도시의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 거래만으로는 이제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GCC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두바이의 사막기후 한복판에다가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뭐 이 스키장이 천연 스키장보다 훨씬 규모가 더 대단하고 더 재미있고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관광 요소가 되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문제를 풀 때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 누가 1등이고 뭘 많이 생산했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설명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8강 넘어가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세계지리를 우리가 어떤 상식이라든지 교양의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나라가 몇 위의 생산국이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능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사막화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사막화 영상도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